네, 방금 소개받은 박남입니다. 글로컬리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적 상황, 시대적 인식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화가 어떤 위치, 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민화와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아니었고 민화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화를 멀리서 어떤 시각적 대상물로서 문화적 컨텐츠로서 바라봤을 때 어떤 자세나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또는 혹은 또 운이 나쁘게도 앞에 발제자들께서 이제 많이들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글로벌리제이션과 글로컬리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나와서 그나마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힘이 좀 이렇게 덜 드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전제된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에 좀 생각을 오고 가시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민화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제안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글은 길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그냥 좀 읽는 방향으로 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민화 시각적 대상이자 문화 컨텐츠로 다시 보기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미술인데 미술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어떤 화단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어떻게 분리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 이원화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렇게 이원화라고 하는 관점을 좀 벗어나 보자. 그러니까 그 민화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 대상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원화된 어떤 엘리트주의적인 또는 대중적인 이런 그런 관점들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민화는 그림으로서의 위상과 개성이 명쾌합니다. 만약 한 점의 그림이 감상의 대상이 된다면 그 그림이 누구에 의해 그려졌는지, 왜 그려졌는지, 언제 그려졌는지는 감상의 1차적인 순서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림은 보고 느낀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대상물입니다. 민화가 그림이라는 1차적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각적 대상물 자체로서 보고 그것의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 같은 언급으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은 민화의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민화 연구가 첨예한 본질론에 천착하거나 수구주의로 빠질 수 있는 데에 대한 노파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화에 대한 연구나 숙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화에 대한 사유를 유연하게 해서 향유와 효용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민화의 정의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화를 그린 주체와 민화를 향유한 주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정확한 이해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상으로서의 민화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체의 물음에로 지속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누가 그렸던지, 누구를 위해 그렸던지, 어디에 놓고 보았는지는 시대와 공간이 변화된 지금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만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화는 음악으로 치면 대중가요에 가깝고 현대 미술사조로 치면 팝아트와 유사한 속성이 있습니다. 민화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체로 특정 지역의 개성 있는 그림으로서 여러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화는 영어로 민속회화라고 번역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민화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그 지역의 서민들이 가진 당대적 욕망과 세계관이 투영된 예술이자 대체로 독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시 말해서 쉬운 조용 언어가 양식화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에 있습니다. 이같이 민화는 개성적인 특성과 함께 단순하면서도 정서적 공감대가 강한 양식으로 하여 지역적이지만 보편적인 조형 언어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술이라 생각됩니다. 21세기 문화전환의 시대에 지구화를 표방하며 소통의 수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매개적 수단으로서 민화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 지구적 소통 수단의 예술이자 언어로서 민화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문화적 전환의 시대 글로컬리즘적 사유의 요청. 21세기는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반응하는 문화적 전환의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 소통한다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영역의 권력과 효용이 절대적인 시대로부터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량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성을 절대시했던 근대적 세계관이 다져놓은 국가, 민족, 종교 등의 차별적 논리가 다양한 각도로 사회를 위계화시켰던 것에 비해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을 전후한 20세기 후기 세계는 이전의 위계화와 불균형을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며 본연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다양성과 수평성의 사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들레제우와 가tta리의 천개의 고원에서 리점적 사유로부터 다원화된 세계의 차이의 인정은 그간 중심과 주류에 익숙해 있던 세계의 주변과 비주류 역시 또 하나의 중심임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예컨대 백인 남성 중심의 서구 세계사 중심의 지구가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이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성적 정체성의 존재자들이 서구의 지역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하는 지구촌 커뮤니티임을 거듭 자성해 온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구촌이라는 말은 1945년 영국의 과학소설가 클라크가 외계로부터의 전달이라는 소설에서 기인하여 썼습니다. 클라크는 1940년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촌 통신 개념을 제기하고 1965년 최초로 상업통신 위성 얼리버드라고 하는 것을 발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과 같다는 성격을 가지며 사람들 모두 서로를 알게 되고 모든 정보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지구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많은 지역들이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묶이는 중요한 사건으로서의 지구촌의 시작은 그간 국가와 민족, 종교, 인종 등으로 분리되었던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공존 또는 공생의 의미를 환기시켰습니다. 20세기 후반 모든 지역이 연결된 세계로서의 지구촌 형성에는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일명 세계화가 가속화되었고 다양한 각도의 획일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즉 세계화에 따라서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이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 교환,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 간의 교류와 교육이 증대되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국가의 절대적 경계는 약화되게 이릅니다. 한편 미술계에서도 글로벌리즘이라는 용어가 1943년 미술평론가 에드윈 엘던 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 미술계에 미국 작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여타 외국 작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국적 작가들을 통틀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같이 미술계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작가군을 지칭하던 것으로부터 차츰 문화적 정보와 트렌드가 확산되고 공유되는 방식으로 일반화되기에 이릅니다. 글로벌리즘의 기치 아래 전 세계는 시장의 논리와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확산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주목하게 된 것이 지역주의, 로컬리즘입니다. 후기 구조주의 철학적 그늘 아래서 절대적 주체로서의 이성에 대한 회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다양한 층의 소통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경험하며 소수와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와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특정 지역이 지닌 고유한 전통이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는 현상의 지역화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풍속 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하는데 이는 거의 세계화와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글로컬리즘은 자연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인용문 잠깐 보겠습니다. 인용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인 20세기 후반에는 민족 문화의 경제 구조 및 역사적 경계선 등의 영향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자국 중심의 안정성은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이질 문화와의 혼합이라는 실체에 위험스러울 정도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분명한 문화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공간에서는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이 말살되고 타파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글로벌 로컬이라고 하는 범주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티모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글로벌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안되었고 이 글로벌 로컬 개념은 자국 문화를 세계화하려는 의지와 세계 문화를 자국화하려는 노력의 대안적 과제처럼 되었습니다. 외래 문화의 유입에 의한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자국 문화만의 옹립에 의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글로컬리즘은 다문화주의에서 기인할 수 있는 문화적 다공성과 비중심성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문화적 세국주의로 벗어날 수 있음과 동시에 외래 문화의 범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리즘이 다국적 기업의 성행과 이국 문화의 유입 및 자국 문화의 전파에 역점을 두고 있고 로컬리즘이 민족주의의 팽창과 세계 문화의 자국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글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문화의 자국화와 자국 문화의 세계화가 변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민화도 글로컬리즘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명모 선생님이 지적하듯이 민화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또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생활예술에 대한 재평가와 미술의 대중화 운동에 의해서 부상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민화의 정의는 한국의 특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화가 지닌 자국 문화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민화와 더불어서 다른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더불어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화의 시각적 대상 또는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자생력 이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민화의 버네큘러적 보편성과 독창성. 글로컬리즘의 관점으로 민화를 바라볼 때 우선적으로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생산성 혹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찾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화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논박을 넘어서서 문화적 대상으로서의 그 특성을 양식과 정서라는 두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민화는 조선시대 회화지만 당대 주류였던 문인화적 특성과는 거리가 먼 양식과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자용이 제기한 민화의 특징은 다극체주의, 비사실주의, 비합리주의, 비정상주의, 비극세주의, 비가식주의, 비야심주의 세계의 동심과 화풍, 해학적인 요소, 환상주의적 특성, 한국적인 독창성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숙은 민화는 자기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과 민중이 원하는 바를 쫓아서 그림을 그린 점, 교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화의 특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대부분 양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밝고 강렬한 색채, 자유분방한 형태와 구도, 비사실적 혹은 추상적 묘사가 두드러지며 정서의 관점에서는 해학성, 환상성, 교화성, 솔직함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강렬하고 단순하며 해방한 민화의 특성은 형식적으로 독해력이나 가독성이 높은 양식이라는 점과 정서적으로는 솔직하고 익살이 있으며 욕망 또는 교화적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4대부의 회화로서 분류되었던 문인화와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민화는 속화라고 불리는 것에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인용을 건너뛰겠습니다. 속화로서의 특징을 가진 민화는 이 같은 속성으로 하여 동시대 버네큘러적 예술의 하나로 보는 것 역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는 민화가 통속세계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진 것으로서 소박함, 원시성, 향토성 등을 양식화하여 특정 지역의 언어와 문화적 사물로서의 특성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버네큘러는 토착적인 지방 고유의 일반 서민들의 일상어의 향토적 스타일의 속칭의 향토적인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라틴어 버네큘러스라고 하는 말의 뜻에서 나왔는데 이 버네큘라가 가지고 있는 어원에는 타고난 노예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언어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 지방의 고유한 언어, 특히 교육에 의해서 정제된 언어나 표준어하고는 다르게 일상 언어, 매일 사용되는 언어와 사투리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버네큘러입니다. 이 용어는 문화적 사물에 나타난 그 지역의 민속적 특성을 일컫는 표현으로 존 코벤허븐이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는 산업 디자인의 역사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지역적인 전통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버네큘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버네큘러라는 용어가 예술에 적용될 때는 의식적인 사고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로 규정해서 썼고 문자 그대로 천진난만한 특정 분야의 경험이 없는 지역 고유의 자생의 뜻을 담겨서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자유로운 교육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감수성과 자연스러움의 용어로 모든 하위 문화가 갖는 계급적 특성, 고급 문화가 하위 문화의 특성을 포함하는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세계의 민화들이 그러한 것처럼 버네큘러적인 예술은 다각적인 풍토적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되어서 각 풍토, 각 민족마다 다양한 조형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조형예술의 문화적 특성, 종족마다 구별되는 본래의 형태와 특정 지역의 자원, 이와 관계된 특정 기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네큘러적 특성은 디자인의 대중성, 기능성, 장식성을 가진 것으로서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한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민화를 버네큘러 디자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한 논의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버네큘러 디자인에 대한 존 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근원 요소로 이를 보다 분명하게 뒷받침합니다. 자연성, 민중성, 과학기술이 버네큘러 디자인의 세 요소인데 토착적이며 민족적인 성격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공동체의 자연적 미학을 지칭하며 민중성은 사회적 저변에 깔린 하층의 미학을, 과학기술은 버네큘러적 성격을 디자인화하는 현대적인 기회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민화는 생활예술의 영역으로서 개성 있는 문화적 산물로서 이와 같은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나오며 민화의 모노클리즘으로부터 글로컬리즘으로의 확장. 민화는 시각적 호소력이 강한 그림으로서 대단히 경쟁력 있는 물건입니다. 민화의 강렬한 색감이나 모티브의 선명함이 다수의 감상자들에게 강한 매력을 호소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예술적 활용 역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민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지 유통 경로의 문제인지 대개 로컬러스의 성향이 강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화를 다루는 이들과는 거리를 둔 채 민화를 바라보던 세계적인 물건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적 성격이 짙다는 인상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민화와 동시대 민화의 작가적 태도로부터 기인하는 근본적인 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화가 미술의 영역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혹은 민화에 대해 때때로 내부적 속성에 무지하거나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화의 존재와 그 확장 가능성이 무궁하기 때문에 점차 종사자와 연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본연의 의미나 존재는 영구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화의 대부분의 영역이 그러하듯이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그 본질론에 대한 탐구에 방점을 둔다면 민화의 로컬적 성격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글은 처음부터 민화라는 시각적 대상이자 문화적 산물에 대한 보다 유연한 관점의 필요를 제기하였습니다. 민화는 무명의 작가에 의해서 세상으로 나왔고 이 같은 예술이 정체성과 주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자칫 모노클리즘적 관점에 갇힌다면 자국 내에서의 논의로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컬리즘적 시점에서 민화에 대해서 바라봄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노컬리즘은 글로컬리즘에 대응되는 단일 문화주의로 하나의 동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구성원의 관습, 아이디어 및 생활 태도 등에 관련지어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사회적 유산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회는 그 자체의 고유한 문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문화 형식을 일컫는 모노컬리즘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지게 되는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향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인정받기와 이에 대한 타 문화 계층의 인정하기가 다문화주의의 양대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이어져 세계는 획일화, 표준화 경향에 저항하여 새로운 혼성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은 농후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이나 초문화적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낳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를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흡입하며 다원적 문화 체험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화적 타자
타사를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또 다른 문화적 타자를 재발견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화를 바라보는, 민화를 제작하는, 그리고 민화를 연구하는 다원적, 다층적 영역에서 이 글로컬리즘적 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계 속의 문화적 타자로 위치하면서도 또 다른 문화적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일국적 시야에서 세계 시민적 시야로 지평을 전환하는 일이 글로컬한 오늘을 사는 삶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대신해서 쭉 읽는 방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들은 그 토론장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우리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님이신 이광표 선생님의 토론. 네, 박남희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동아일보의 이광표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발표집 뒤에 간략하게 제 생각을 정리한 글을 적어 놓긴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제목이 과제와 나아갈 방향인데, 이 나아갈 방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고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궁극적으로 요즘 시대에 늘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세계화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공유할 것이냐, 그리고 또 재창조를 해서 어떻게 문화상품으로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세계화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정말 지수화해서 평가하기도 어려운 사실이고, 자칫 잘못하면 자족적인 세계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 문화를 다룰 때 이런 점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기대 반 걱정 반이 바로 이 세계화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마지막 발표가 세계화라는 것은 아마 기대에 대한 큰 기대가 반영이 돼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제 기본적인 전제 생각 위에서 박남희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글로컬리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인 흐름인데, 박남희 선생님께서 이번 발표문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사와 배경, 그리고 시대적인 당위, 그리고 이게 갖는 어떤 문화적인, 산업적인 의미 등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민화의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 이제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민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예를 들어서 민화의 어떤 점이 세계화의 가능성이 있고 민화의 어떤 점이 글로컬리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또 어떤 점이 약간은 아쉬움인지 등등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직접 이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연결시켜가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따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글로컬리즘이 우리 이 문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개념어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박남희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좀 제가 지나치게 느낀 거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한 당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민화의 세계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문화가 글로컬리즘 시대에 다 활성화되고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늘도 있는 법이고, 저희는 이런 당위를 얘기할 때 오히려 현실을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착오 없이 민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박남희 선생님의 글에 그런 낙관, 당위에 기반한 낙관주의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이 자리에서 좀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민화를 바라보는 세계화를 위해서, 그리고 재창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미술 컬렉션이라는 건데, 그래서 민화 컬렉션,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민화를 수용이라는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화가 우리가 지금 전통 민화라고 19세기 거 주로 조선시대 민화를 우리가 감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이거를 가지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자, 그런 민화를 왜 우리가 사람들이 수용을 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해왔는지 다시 말하면 컬렉션이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민화를 감상하려면 컬렉션이 있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감상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컬렉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박물관이라는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왜 100년, 200년 뒤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민화를 수집하고 감상하고 또는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에서 컬렉션을 민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왜 이제 우리가 민화를 크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기준을 나눠본다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민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시대의 21세기 화가들이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화해야 될 민화는 두 가지 다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선시대 민화와 이 시대에 창작이 되는 민화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극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컬렉션을 통한 인식, 컬렉션을 통한 수용, 컬렉션을 통한 감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째서 민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어째서 우리는 민화를 좋아하고 재창조를 하고 많은 화가들이 민화를 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민화를 감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있어야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측면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규명을 한 바탕 위에서 세계 속의 민화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인, 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민화를 먼저 수집을 했죠. 자, 이런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민화의 수용과 컬렉션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는지, 그러려면 사실은 민화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민중들이 그렸다라고 해서 민화라고 할 건지, 그게 중요한 측면인지, 아니면 이 시대까지 100년, 200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뭐 추상성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런 개념화된 용어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런 컬렉션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서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주요한 것이 컬렉션에 대한 시각이고 컬렉션이라는 관점에서 민화를 바라보면 본질에 대한 접근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나희 선생님께서 이제 폐쇄적인 본질에 대한 탐구를 걱정을 해주셨지만 저는 건강한 의미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있을 때 이 민화의 매력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토대로 세상에 내놓고 세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따 또 종합토론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